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카카오가 결국 카카오택시 유료화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의 해석이 다르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공단 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김포 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했더니 19개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업체 중에 금속, 주물업과 비산먼지 사업장인데요. 대기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등의 교체 주기, 준수 여부, 그리고 방지시설 기구 부분 부식 마모, 훼손 방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단속 당국은 앞으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련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리 스미스의 There Must Be an Angel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카카오택시가 언론에 알려진 대로 부분 유료화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법성 여부와 택시기사들의 반발, 국토부, 서울시 사이에 해석 차이 등 논란이 여전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앱이 이제 유료화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추후가 이번 주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네. 나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카카오 택시를 유료화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작년 6월 말이고요. 예. 네, 그런데 그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사가 지난 13일 날 우선 호출하고 즉시 배차 같은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무료로 제공되던 택시 호출 기능에다가 이제 유료 호출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것이고요. 예. 내용은 이제 우선 호출의 경우에는 한 건당 2,000원에서 3,000원, 그리고 즉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예. 그 다음에 카카오 측은 그 수익의 일부를 택시기사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일정 요금을 받는 정액제로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시간 장소에 차등을 주는 탄력 요금제로 바꿔나갈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요금을 추가해서 내는 문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플랫폼 이용료라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 정도이기 때문에 택시 요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택시기사에게는 뭐 포인트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호출 수수료와 이른바 콜비로 불리는 것과 앱 사용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카카오 택시를 잡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콜비를 내야 되는 거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카카오 택시 측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 20일 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카카오 택시에서 발생한 택시 호출이 약 한 23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2만 6천 대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택시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현재 나타나는데 이런 상태에서 택시를 유료 호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추가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먼저 택시를 타게 되고요. 예.
이제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시를 잡을 수 없게 되죠. 네, 결국은 이제 돈을 내고 택시를 부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콜비라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택시 기사들이 그런 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나중에 또 포인트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그 호출비, 그러니까 콜비로 인정이 되면은 2,000원 이상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네. 콜비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는 뭐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서비스 사용료를 책정한다는 건데 앱 사용료로 인정받게 되면 이 돈을 얼마로 올려도 법망은 피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콜비에 관련된 규정을 좀 알려드리면은. 예.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콜 호출료를 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간에 1,000원, 야간에 2,000원을 받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유료 서비스를 콜비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콜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법적인 제한을 받기가 어렵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개발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얼마를 부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콜비가 아니라면. 그렇군요. 자,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의 그렇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실시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호출에 대해서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추가 이용료를 내면은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즉시 배차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비싼데요.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돈을 주면은 근처에 빈 택시가 무조건 지정 배차되는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무료 호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은 돈을 주고 쓰는 고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택시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고객들에게는 있고요. 이 의원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7일에 조수용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하고 서울시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뭐, 카카오가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행법상, 그리고 뭐, 국토부나 서울시 허가 없이 이런 서비스는 그냥 도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는 요금에 관해서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이런 것에 보면은 미터기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호출 요금을 받는 것도 주간에 1,000원, 야간에 2,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유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 위법 소지가 있는 거죠. 예. 역시 이 부분 국토부와 서울시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요금 외에 별도 비용을 받는 것은 사실상 콜비와 유사하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주장이고 카카오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택시 기사들에게 일정 부분 포인트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카카오는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좀 불안하다. 이거 정책 별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실제로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하고 전국 개인 택시 운송조합 연합회 이런 택시업계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카카오 택시의 부분 유료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유가 이제 이렇게 하는 유료로 전환하는 거는 불법 소지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택시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택시비가 오른 것 같이 느껴지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승객들이 택시를 안 탈 거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얼마 전에 현직 택시 기사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비가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택시 불황인 상황에서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던데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사들을 기업이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적을 해주셨던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택시 정책을 내놨는데 서울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제3의 사기업이 개입함으로써 택시 기사 환경에 영향을 주고 좀 지배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뭐 지자체 정부가 했던 택시 정책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이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순기능이 있을까요? 역기능이 있을까요? 저는 양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카카오 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입자 수가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2월까지 카카오 택시 누적 호출수가 3억 1,000만 건 정도 되고요. 택시 기사 중에서 96%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택시 호출업계 독보적인 업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 택시가 이제까지 보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역을 이렇게 확장을 한 것이죠. 예. 그 결과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 의존도 높아진 것을 소비자와 택시업계를 연결하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순기능이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용자를 끌어들여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유료화하는 이런 형태로 가니까 시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절대적인 의존도를 이용해서 누구나 이용해야 될 교통수단에 대해서 택시 승차에 차등이 생기거나 기회를 이렇게 불공정히 하는 거 이런 것이 현재 부작용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택시 업계 그리고 국토부 서울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봤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용, 서비스 지원 명목으로 어쨌든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고요. 예. 또 특히 카카오 택시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일종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O2O 이런 서비스 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이 소상공인의 정보를 쉽게 찾고 또 서비스의 플랫폼이 보증하고 책임을 지게 되면 거래가 이렇게 잘 성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은 참 좋은 일인데 문제가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의 우위를 선점을 하고 이런 독점적인 어떤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승객이나 택시업계에 부담을 주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국토부라든 정부나 택시업계 이런 쪽하고도 좀 원점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편리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과 택시업계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좀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일부 마무리하면서 브라이언 맥나잇의 Back at On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잠시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 그리고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들어보는 투데이 안전톡톡으로 이어갑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봄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봄비가 오고 나면은 또 공기도 좀 나아질 것이고, 봄 분위기가 물씬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들이 떠나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때 우리가 어디로 떠나보면 좋을까요? 아마 많은 상촌객분들이 꽃여행길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네. 오늘은 그 꽃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할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곳이 어딜까요? 글쎄요, 최남단 쪽이, 군항제 열리는 진해 쪽 아닐까요?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핀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있었군요. 네, 예, 제주도를 빼먹었네요. 네. 예, 오늘 그럼 제주도로 갑니까? 맞습니다. 제주는 근데 유채꽃이 네. 유명하잖아요. 이 봄에 가면 샛노란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유채꽃밭도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벌써부터 제주 곳곳에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꽃을 한 번의 발걸음에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유채꽃과 벚꽃의 앙상블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노란 유채꽃과 함께 벚꽃이 어우러지면은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멋있고 예쁠 수가 없고 당장이라도 지금 제주행 비행기를 끊고 싶은데 오늘 특별하게 제주를 꼽아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딱 3월 말, 4월 초쯤이 되면 장관을 이루는 꽃길이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제주도 표섬면에 가시면 녹산로라는 길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 길은 말 그대로 벚꽃과 유채꽃이 나란히 호흡을 이루고요. 녹산로는 4월 초부터 중순까지 특히 꽃숲길로 장관을 이뤄요. 제주시보다는 고도가 있다 보니까 좀 늦게 피는데 이 길은 본래 이제 목마당이었던 길을 관통하는 길인데 제주 교류 서진 승마당에서 정석항관을 지나서 표섬면 가시리로 이어지는 10km의 길인데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건설교통부가 꼽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꼽힐 만큼 아름다워요. 이 길을 달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드라이브 코스길로 다니다 보면 노란색 유채꽃이 쭉 피어있는데 유채꽃 대가 연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위로 노란 유채꽃이 있고 그 위에 연분홍 꽃이 있고 그 위로 파란 하늘이 있어요. 제가 지난 봄에 장관일 때 이 길을 걸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무지개 속을 걷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연초록빛 있고 노란빛 있고 분홍빛 있고 파란 하늘길이 있어서 제 친구는 무지개떡이 먹고 싶다고 외쳤고 저는 무지개 속을 달리는 기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10km 정도의 길이 있는데 약간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약간 고지대 평원지대여서 정말 파란 하늘 외에는 보이고 그 아래 꽃길하고 푸른 길만 있으니까 정말 봄 꽃길 드라이브는 최고의 코스예요. 그렇군요. 지금 제주 녹산로를 제가 검색을 해서 봤는데 너무 넉넉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이현주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해줬었는데 잠시 좀 사진에 취해가지고 좀 정신이 멍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유채꽃은 녹산로를 중심으로 유명하고 예쁘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도 벚꽃도 함께 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벚꽃은 어디 가면 많이 피어 있습니까? 이 녹산로에서 일단 벚꽃이랑 유채를 다 즐길 수가 있고요. 또 가깝게 찾고 싶다 하시면 제주도에 가시면 공항이 있으니까 대부분 제주시에 가시잖아요. 일단 밤에 벚꽃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곳이 제주 구도심에 있는 전농로예요. 저녁에 가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왕벚꽃들이 굉장히 수북하게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이 100년이 넘는 아름드리 왕벚나무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정말 그 길로 들어가시면 꽃의 터널을 이루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녁 시간대 약간 해가 지고 난 후에 저녁에 가시면 이 나무들마다 청사초롱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불빛에 반사돼가지고 하늘하늘 피어나는 꽃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꽃잎이 질 때 걸어가시면 정말 기가 막힌 꽃보라를 보실 수가 있고 혹시 제주 여행분들 중에서 꽃놀이 하시고 싶은데 뚜벅이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버스 타고 즐기면서 찾아갈 수 있는 벚꽃길이 있는데 제주 시내 쪽에서 이제 제주대학교 가는 버스를 타시면 그 중산간으로 가는 이제 길을 탈 수가 있는데 제주대학교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또 꽃터널이에요. 저는 처음 제주도대학교 꽃길을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서 제주대학교 들어가는 길이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한낮에 어디 산길에다가 형광등을 켜놓은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이 하얗게 피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주대학교까지 그냥 버스를 타고 즐기면서 왜 또 높은 고도에서 보면 좋잖아요. 버스목을 즐기면서 꽃길을 즐길 수 있는 거는 제주대학교 코스니까 혹시 렌트 못하시거나 차량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버스 타고서 꽃길 즐겨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도 그 제주대학교
네. 벚꽃길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형광등을 켜놨다는 그 표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공감하셨군요. 네. 오랜만에 공감했습니다. 네. 자, 그 주변에 또 다른 관광 포인트가 있다면요? 아까 하나 놓쳤는데요. 예. 그 녹산로에 가시면 이제 그 꽃길들 한 10km 정도 노랗고 연분홍 꽃이 다 벚꽃과 그 유채꽃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간쯤 가시면 가시리 풍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드라이브 코스였으면 여기에 내려서 정말 드넓은 유채꽃밭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웬만한 불에 펼쳐진 유채꽃밭보다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그 위로 풍력 발전기가 있어서 굉장히 이색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제주 곳곳에 유채꽃밭은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곳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거 참 좋네요. 네, 입장료가 없기도 하고 정말 드넓어서 저 갔을 때는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웨딩 촬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억을 남기기 아름다운 곳이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초입만 보시다가 내려가시는데 이 그 풍력발전소 중간쯤 가면 낮은 바위턱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꼭 가보시라고요. 거기에 올라가시면 정말 달 아래로 아주 높진 않지만 또 다른 고도에서 약간 달 아래로 펼쳐지는 유채꽃밭과 저 멀리 보이는 벚꽃의 나무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뭐 결혼 사진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진 찍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올봄 인생샷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에서는 맛있는 돼지고기집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뭐 흑돼지구이, 돈배고기 뭐 다양한데 또 그 하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두루치기예요. 제주도는 두루치기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두루치기 맛집이 많은데 이 녹산도에서 가까운 곳에 두루치기 맛집이 하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주의 두루치기는 조금 달라요. 일단 보통 양념이 다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문을 딱 하면 양념된 고기랑 콩나물, 무채, 파채가 따로 남겨 나와요. 그래서 먼저 불판에다가 고기를 지글지글 볶은 다음에 고기가 익으면 콩나물, 파채, 무생채를 넣고 한 번 더 볶거든요. 그 과정에서 채소에서 나온 고기 양념이 자연스레 어우러져서 먹음직한 모양새로 변모하는데 이걸 쌈에 싸서 젓갈을 탁 얹어가지고 한 쌈 한 쌈 먹다 보면 세상에 이런 봄날의 밥도둑이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봄에 또 살찌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또 몸국이 되게 별미인데 제주의 몸국은 그 부위별 돼지고기를 으스러울 정도로 푹 삶아낸 다음에 모자반을 넣어서 끓인 국인데요. 봄날의 꽃놀 보시고서 약간 해초향과 구수한 향을 즐기시기에 좋은 국이니까 이 두루치기와 함께 몸국도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미스 플라워 듣고 오시죠.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따뜻한 봄 날씨, 기온은 적절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정말 답답했는데 오늘도 역시 좀 뿌옇고 황사까지 왔다고 하죠. 맞아요. 이제 좀 푸른 하늘이 정말 그리운데요. 어떤 글을 봤더니 아이가 하늘을 이제 회색으로 칠해서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진 거죠.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제 지난주 미세먼지 시작됐던 24일 토요일의 경우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역대 3월 중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해요. 또 26일, 27일 이어서 이제 수도권에 기상 저감 조치도 했고요. 예. 한반도 전체를 따져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이 전국 시도 가운데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니까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두 가지가 언급됐는데 두 가지가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제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그냥 미세먼지고 지름이
0.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예. 미세먼지가 이제 사람 머리카락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래요. 이게 정말 작죠. 이 초미세먼지는 4배가 더 작으니까 머리카락의 20분의 1 크기에 해당되겠네요. 예. 이렇게 크기가 작다 보니 숨을 들이셨을 때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 들어가 폐포, 혈액 등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는데, 근데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잡기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또 요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서 미세먼지 노출을 막는 게 최우선이에요.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스크,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초미세먼지처럼 작은 입자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가 따로 있잖아요. 일반 마스크는 쓰나 마나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면 마스크나 가볍게 귀에서 쓰는 일회용 덴탈 마스크라 불리는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막는 데 효과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KF나 방진 마스크, N이 붙은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KF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등급으로 이제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입자 차단율이 더 큽니다. KF80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를 80% 이상, 또 KF94나 99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죠. 또 특급이나 1급, 2급으로 나뉜 마스크 등급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이에요. 보통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마스크인데 등급이 높을수록 차단율이 높고요. N95 마스크의 경우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평소에 뭘 쓰는 게 적당할까요? 미세먼지 차단의 용도로는 KF80 규격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증기간과 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KF80과 아까 말씀드린 2급 방진 마스크는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요. 미국 인증 마스크는 N95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한 KF99짜리 강한 거를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미세먼지 입자 차단 효과가 클수록 숨쉬기가 어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유아나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은 일반 성인보다 호흡 능력이 떨어져서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이제 본인의 호흡량을 고려해서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엊그젠가요, KF80짜리 마스크를 끼고서 버스 놓칠까봐 좀 뛰었는데, 숨 차서 혼났습니다. 자, 적당한 제품을 고르면은 이제 잘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마다 좀 착용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요. 이제 사용 시에는 제품 포장의 착용 방법을 꼭 읽어보시고 그대로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구부릴 수 있는 고정심이 이제 코 쪽에 오도록 써야 되고요. 입, 코, 턱을 감싸서 고정 후에 마지막으로 이 고정심을 코에 밀착되도록 구부려서 맞춘 뒤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이제 공기가 새지 않는지 최대한 밀착되도록 조정합니다. 착용 후에는 또 이제 겉면을 너무 만지지 않도록 하고요. 필터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일회용이죠? 네, 그쵸. 대부분 일회용으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미세먼지가 적다 싶어서 계속 쓰시더라도 이제 장시간 착용 시에는 필터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사용해서 오염된 마스크는 이제 미련 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좀 아깝더라도 그 성능이 한 번 정도 쓰면은 다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3월 29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가 부르는 리본 인 더 스카이 듣고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